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깡센클럽이 벌써 거의 만으로 딱 10개월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깡센클럽을 진행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초반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좀 내용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 장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런 것만 얘기해 달라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다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셨는데, 처음 보시거나 몇 번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에 따라서 원래 한 번은 그 전에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원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길라잡이 형태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보고 왜 그렇게 분석을 했는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본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항상 내용은 저는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위에서 그 PD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원고가 원래 나갑니다. 맨 처음에 이제 볼 때 국내 시장 동향을 먼저 보는데, 왜 보느냐면은 얼핏 보면 단순하게 전일 시장이 상승했어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수급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판단할 때 투자자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개인 어느 쪽에서 매매가 들어왔는지 이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이라는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시장에서 상승을 할 때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것이 좋은 거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 대금이 작은 것이 좋은 케이스가 되는데, 그 증가 여부를 늘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물 쪽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생 쪽에서 국내에서 파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파생은 어렵다라는 부분이 늘 있죠. 근데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국내 증시에서 파생 쪽에서의 비중이 크기도 하지만 파생에 따른 웹도도 현상이라 해가지고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도 종종 나타난다 되죠. 특히나 파생에서의 베이시스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이 부분이 같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 쪽을 체크를 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지수가 2366.7포인트 1.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래대금이 13조 4천억까지 소폭이나마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다만 앞전에 위에서 형성되었었던 거래대금 15에서 17조라는 자리 때까지 회복하는 흐름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가 되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가 1,519억 매수하면서 3거래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간에서는 1,23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매도가 1,337억 정도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1.14% 상승한 314.25포인트로 마감되었는데, 코스피 지수보다 상승이 좀 더 작았다는 부분은 그 전날 종가 무렵에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5천 계약 정도의 매도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샀던 부분의 일정 부분을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의 누적 매수는 33,600계약까지 소폭은 축소가 되었다 되었고, 베이시스는 0.18 정도를 유지한다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가기보다는 이 베이시스가 유지가 될 경우는 프로그램이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가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좀 더 강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2.52% 상승한 836.3포인트로 마감되었고, 거래 대금이 14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오히려 반등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가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340원 매수를 했고, 기관이 1,100원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졌다 되겠죠.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해외 증시에서 중국 증시를 먼저 간단하게 보는 이유는, 국내 증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MSCI 신흥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MSCI 신흥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이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가 되는 것이고, 중국이 역시 우리나라 교역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모멘텀이 국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에서, 그래서 중국 증시를 체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미증시는 뭐 누가 뭐래도 글로벌 대표성을 가진 그런 증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미증시에서의 성장주 주도를 하는 쪽이 국내 증시에서도 어느 정도 동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 업종과 국내 증시와의 동조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미증시에서의 업종별 체크를 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 미선물이 어느 정도 움직여서 전일 국내 증시에 선방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역시 같이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를 체크하는 것은 25를 기준으로 해서 25 이상일 때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25 이하일 때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여기에 따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유가 같은 경우는 강하게 움직이거나 할 때는 산업재라든지 소재 이런 쪽에서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역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도 체크하는 부분은 환율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보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같이 체크를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달러라든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하는데 이 부분은 예전같이 패시브가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는 달러와 약세냐 강세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라든지 매수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한 거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간다 이럴 경우는 시장에서 국내 증시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체크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 역시 체크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전에 미중 간의 1단계 무효협정 이행 여부를 통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1조 위안 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전의 고가 라인대를 넘어가기 위한 거래 대금의 증가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37억 위안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미증시 같은 경우는 0.21%에서 0.76% 혼조세로 마감이 된 모습이었고 전일 국내 증시에서 S&P나 나스닥 0.35에서 0.47%를 선방했기 때문에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 정도 출발이 예상이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차이가 났던 부분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편입과 편출되는 종목군이 나눠졌었다. 이 부분이 다우지수의 약세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나스닥이나 S&P는 신고가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우선은 이제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어제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치가 92.5였고 전월이 91.7이었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발표된 84.8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배경이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지연이 되면서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반도체라든지 여행, 호텔, 헬스케어, 금융 이런 쪽에서가 강세가 나타난 반면 철강이라든지 유틸리티 운송에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업종별, 종목별로 나눠진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형 기술주들 역시도 혼조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애플 같은 경우가 액면 분할을 한다 하면서 주가 가격이 움직였다가 어제는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우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 실제로 기술주에서 비중이 큰 것이 아마존이라든지 뭐 우리 구글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알파벳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다우지수에 편입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들 기업에 대한 분할이 역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는 부분이 강세로 연계되면서 기술주가 많이 나타났다 됩니다. 혼조가.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소폭 하락한 22선에서 끝났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1.8% 상승하면서 43불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줬다 되겠죠.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64.5까지 1.49% 상승했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MSCI 코리아 인덱스 64라는 자리가 직전에 박스권 연중 고가 자리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다시금 회복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93선에서 마감되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87.6원으로 마감되면서 어느 정도 코로나 국내 자체적으로 발생되고 장중 1190원을 넘어갔던 부분에서 다시금 1185원 전후로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업종별 등락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업종별 등락을 볼 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이쪽을 비교하면서 시장에서 코스피가 더 강했냐 코스닥이 더 강했냐를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내에서 대형과 중소형을 먼저 구분을 해서 대형이 더 강세를 띄었냐 중소형이 더 강세를 띄었냐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 나눌 때 처음에 있는 왼쪽에 대부분 물려 있는 쪽이 경기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 예전에는 방어주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시총 순위로 사실 나타냈는데 시총 비중이 가장 높은 IT, 금융, 자동차, 그다음에 소재 쪽이 화학, 철강이 들어가는 것이고
산업재가 건설, 조선, 그리고 기계라든지 항공, 해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제 지수를 보게 되면 1.58% 상승했는데 코스닥이 2.52%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에 중소 역시 2.5% 전후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형 지수보다 더 강했다는 부분이 동일하다 됩니다. 어제의 상승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지수보다는 경기 관련주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우선 증권업종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자동차라든지 정유화학 그리고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 그리고 항공이라든지 해운 그리고 은행 보험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 동일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경기 방어주 성향이라든지 언택트 쪽 이쪽을 제외하고 이제 유틸리티가 상당히 강했던 부분과 통신 역시 최근 들어서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쪽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쪽이 강세를 띄었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두 개가 KRS 반도체와 헬스케어인데 실제로 이 부분을 보는 거는 코스닥 내에서 시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헬스케어와 IT 부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같이 본다가 되겠죠.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체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후행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급에서 동반 매수가 된 것은 빨간색이고 동반 매도가 된 것은 파란색으로 나누게 되겠죠. 우선은 금액 기준으로 그 순위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체크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반 매수라든지 동반 매도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했느냐인데 동반 매수를 할 때는 그만큼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좋다는 관점이 높을 것이고 동반 매도는 그 반대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수급을 체크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업종 전반적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면 종목별로 들어왔느냐 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업종 전반적인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이 역시 패시브성 자금이 들어왔냐 액티브 형태로 종목별로 들어왔느냐 이 차이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기관에서가 외국인들이 SK텔레콤과 LG우프스를 동반 매수를 크게 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럼 통신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통신 업종을 외국인들이 샀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어저께 외국인 같은 경우 네이버는 매수한 반면에 카카오는 매도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언택트 안에서 시장에서 서로 다른 종목들, 기업들마다 관점이 다르다라는 관점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차별화가 된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외국인들의 매수 쪽을 보게 되면 네이버, LG화학, SK텔레콤, 한국전력, 하나솔루션, 삼성전자, 뭐 휠라홀딩스, 신풍제약,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 이제 공통점은 SK텔레콤과 LG우플러스라는 통신을 같이 들어온 반면에 그 외적으로는 결국 종목별 또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도했고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오면서 시총상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매수한 반면에 카카오는 매도를 했다가 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쪽도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의 매도보단 매수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 가장 전체적으로 많이 산 것이 현대차와 기아차 이런 자동차를 샀다가 되는데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을 매도했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시각의 차이가 존재를 했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기관은 우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반대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개별적인 종목군 내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동반매수 들어왔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주가도 어저께 강하게 움직였고 이런 경우는 제가 틈이 날 때마다 특징주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린다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저께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2차전지 관련해서 일부 들어왔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를 많이 샀고 기아차 많이 샀다 동일하다 되겠죠. 그리고 한국전력이 동반 매수가 들어온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만도를 역시 급등 출발했을 때 동반 매도가 강하게 출발했다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셀트리온, 삼성 SDI 이런 쪽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일부 언택트 관련된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지수를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주로 이제 해드릴 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로 일간 차트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차트 흐름. 그러니까 차트 흐름상에서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저항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간 차트를 가지고 전체적인 조금은 큰 그림을 설명해드리고 그 주의 전망, 이번 주가 뭐 지수 얼마부터 얼마까지 움직일 거다 밴드 정도를 설명해드린다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2,400이 넘어갔었다. 이때는 제가 시장이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전에 6월 달에 고가 만들 때의 이격과 비교를 해드렸던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한번 떨어지면서 2,345포인트 전후 왔다가 됐을 때는 이 자리대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2,250에서 2,300 구간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2,250에서 2,300 구간은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전략에서 상단 일자 저항이 2,370 전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앞전에 깡센에서 얘기했었던 지수 전망이 맞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하루하루 보다가 이거를 연결시키시면 좋은데 연결 안 시키고 중간에 하루 보셨다가 그 다음날 보셨다 했을 때는 시장에서 전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19일날 방송분부터 체크를 해드리면은 우선은 2,400 넘어갔을 때 이때가 시장에서 과열권에 들어왔다. 다만 앞전에 6월달처럼 급락할지는 모른다. 이 부분은 개인들의 시장에서 매수의 힘으로 해서 올라왔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올라왔었다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조정을 옆으로 행보할 거냐 가격 조정을 받을 거냐 이 정도의 차이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떨어졌다 됐는데 실제로는 설명이 됐다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과열됐다. 그때는 제가 보조지표라든 이런 걸 가지고 과열권에 들어왔다고 설명드렸고요. 2,345포인트. 왜? 앞전에 추세의 추세의 윗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 가격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선물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수급을 중간에 좀 넣어드리는데 이 부분은 앞전에 6월달에 하락할 때 선물 쪽에서가 급락이 떨어졌고 이때 외국인들이 투신 물량을 받아가면서 투신권에서 시장에서 반등을 할 경우는 쇼커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단에 이제 그 TV 자막에 나갈 때 이제 거기에 간단한 시황까지 같이 넣어드린다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됐냐? 지수 자체는 2,345포인트를 지킨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등 자체가 거래량이 실린 반등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전일과 관점이 동일하다 되겠죠. 그러면 전일과 똑같이 2,345포인트 지지가 중요하고 이탈할 경우는 2,250에서 2,300 구간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 반복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지수가 빠지면서 2,345포인트 깼죠. 그리고 나서 2,270포인트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2,250에서 2,300짜리는 매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대에서 왜 매수를 해야 되냐? 그 부분인데 아니죠. 잠깐만요. 그 전에 걸로 다시. 왜 매수를 해야 되냐? 시장에서 박스권, 주간사에서 큰 그림에서가 박스권 돌파 후 지지받는 과정은 이번에 코로나에서 내려왔던 언젠가 한 번은 내려올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만에 하나 이 자리대에서 이탈한다 됐을 때는 2190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왜 이 구간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며 추가적으로 만에 하나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설명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해 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시장에서 단기 낙폭과대가 떨어졌으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데 반등이 나올 때 시장에서 파생적인 부분이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일 시장에서의 파생 흐름을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12,000개까지 선물 매도를 하다가 2,000개 정도로 축소를 했다. 이거를 확인한 거고 그러면서 투신의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6월 만기 이후에 최대치가 되었다까지 확인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결국 파생에서는 시장 반등이 나올 경우 투신권에서의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이 왔었을 때 시장에서 지수 밴드를 제시할 때 지수 밴드 자체를 2270에서 50 그리고 나서 상승 시에는 2370포인트 전후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닥 확인 가능성이 반반이라 말씀드렸던 거는 우선은 박스권 상단 돌파 지지는 좋았고 조정 시의 거래량 감소도 양호한 조정이기 때문에 좋았다 되겠죠.
그다음에 펀드 자금에서 신흥국으로 유입이 됐다. 이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었고 해외 증시가 강세가 지속됐다. 이 부분들은 다 상승 쪽의 무게를 실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데 반대로 주말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반박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리고 나서 어저께 옵션을 설명드릴 때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옵션 포지션이 어려운데 시장에서 앞전에 지수가 2270자리로 왔었을 때는 300포인트를 이탈할 경우는 추가 하락에 무게 잡았던 것이 서서히 이제 바뀌면서 추가 하락 포지션은 배제하고 반면에 상승할 경우는 312.5에서 315 이 자리가 237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그 자리 때까지 열렸다 되는 거고 반대로 그 이상을 가려면은 추가적으로 포지션의 정리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를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설명해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우선은 해외 증시에서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의 이벤트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는데 우선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숨고르기 매물소와는 동일하다 되겠죠.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둔화되었다. 근데 나스닥과 S&P는 신고가가 지속이 되면서 업종별 차별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업종별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의 잭슨 미팅이 있는데 시장에서 부정적인 가능성이 낮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고객 혜택금이 증가가 확대가 되고 저점 2272 바닥일 가능성이 현재 70%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시장에서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씩 수정을 하거나 할 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드린다 되겠죠. 그 다음에 관심 업종을 볼 때 사실 제가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총 1위 대형주만 보기 때문에 간단하죠.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두 개밖에 없는 것이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한원 시스템 역시 네 개밖에 없습니다. 철강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고려아연이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만 있고 증권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그다음에 NH투자증권 있는데 앞전에도 시장에서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 문제 있는 증권은 빼라고 말씀드리면은 딱 4개밖에 남지 않는다고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7월 달부터 자동차 다시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맨날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매일 보신 분들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이 깡생 클럽을 제가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린 거는 이런 내용을 다 보기 때문에 오래 걸린 거고 시청자분들께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시장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결국은 꾸준히 보신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유튜브에서 잠깐 이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 부분을 마련했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